사실 제가 예전에 양경규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되게 너무 그냥 유익한 내용들도 많았고 또 좀 어려운 역사적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사회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이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 청년들이, 특히 학생들이 진보 정당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그런 활동을 할 때 우리 진보 정당이 어떠한 경로를 겪어왔고 또 그 속에서 어떤 논쟁을 겪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아, 그래요? 책이라든가 이런 또는 뭐 칼럼 같은 걸 이제 여러 차례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 또 그런 경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처음에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양경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다양한 그런 진보 정당의 역사, 어제와 오늘 또 미래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방향성의 문제, 또 진보 정당 활동하는 학생 또는 청년으로서 진보 정당의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양경규 선생님의 말씀으로 함께 다 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 토론해보고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양경규 선생님께서 팟캐스트에서 하실 때는 4차례에 걸쳐서 하셨고 아무래도 도합 한 6시간은 됐던 것 같은데 그럼 그 팟캐스트 전부 다 들으셨어요? 저는 전부 다 듣지는 못했고 붉은 오늘? 네. 약간 일부 들었는데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4개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살짝 걱정도 했었죠. 이렇게 네. 1시간 만에 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약간 했었는데 정말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도 정말 쉽게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인물의 행동이 어땠는지 이런 것만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어떤 토론거리라든가 또는 주요한 논쟁 또 그것이 지금 진보 정당 운동에 있어서 던지는 함의점 같은 것에 대해서도 되게 짚어주시면서 단순하게 역사라는 것을 지나간 그런 일의 나열로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향할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향점과도 연관 지어 가면서 설명해 주셔서 되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진보 정당 이제 흔히 우리가 분열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분열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양경규 선생님께서 진보 정당의 분열기라는 것을 단순하게 쇠퇴기라든가 또는 분열로 인한 그런 패배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다양한 논쟁들이 생겼고 또 그걸 정리해 나갔고 어떻게 지향점을 찾아 나가는가의 그런 발전의 역사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요. 또 양경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이제 조직 노동과 진보 정당의 관계는 되게 뗄 수 없는 문제이면서도 또 최근에는 굉장히 또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조직 노동과 이제 진보 정당 간의 그런 중요한 관계 설정의 문제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조직 노동만으로는 또 품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의제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제들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또 노동자의 어떤 정치 세력화의 측면에서 또 그리고 다양한 의제들의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진보적인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런 토론거리를 던져주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제 진보 정당사도 되게 흥미롭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대의 어떤 세계적 추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영국에서의 제러미 코빈 현상이라든가 또는 미국에서의 샌더스 현상 또는 뭐 스페인의 포데모스와 같이 지금 동시대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보 정당들이 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과거에 뭐 제3의 길을 탔다가 이제 실패하게 되었던 그런 삼인주의 정당 환멸 속에서 또 이제 어떤 극우 정당의 위협 속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진보 정당들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정의당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진보 정당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되거나 또는 본받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함의점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양경규 선생님의 말씀도 듣고 또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회도 되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리 많은 평소에 혹시 진보정당 운동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해보시면 처음에 나무위 기회가 왔습니다. 나무위 기회에서 여러분들 오늘 1시간 얘기를 나누시면은 대한상공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논문을 주셔서 알지 모르겠는데 공공연맹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서울 지하철 공사, 철도 노조, 가스 공사, 이런 이제 공공부문 노조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연맹의 산업단체 위원장을 단위노조의 대한상공업위원장을 거쳐서 산업단체위원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87년부터 노동운동을 시작했으니까 31년 정도 됐네요. 그 사이에 강의를 2번 지금 갔다 오고 회사에서는 해고를 당해서 현재 해고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주노동당 부대표도 좀 해보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해보고 뭐 이러저러 발표를 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보정당 운동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학생들이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을 국민승리 20일 이전을 제외하고 국민승리 20일이 1997년이었는데요. 1997년부터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국민승리 20일이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민주노동당이 분열해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을 분열했다가 다시 진보신당과 통합진보당 시대를 만들었다가 노동당, 자민당, 통합진보당 이런 그림을 갖고 갔다가 지금은 저렇게 한국의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 5개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전성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을 때보다 여러 개 있으니까 훨씬 더 진보정당이 활발해진 거죠. 그렇죠?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때 단순하게 언제 어떻게 갈라지고 뭐 이런 얘기들도 뭐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왜 갈라지는지 그 사이에 어떤 논쟁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정당의 흐름들이 흘러오는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런 지점. 먼저 그럼 도대체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무슨 기준에 의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5개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은 민주당을 일컬어서 진보라고 얘기하고 새누리를 일컬어서 자한당을 일컬어서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왜 여기 안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규정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정당을 하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 또는 보다 근본적인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정당이거나 아니면 현대 와서 진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진보의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단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도로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꼭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 페미니즘과 메갈 문제가 있을 때 진보정당 내에서도 메갈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이지 않은 가치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갈이라고 하는 것도 진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실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주 난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진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진보의 가치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현대에 와서는 흔들리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사실 딱 개별적으로 이거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카테고리에 있는 것이 진보정당인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보정당 운동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여기 당원이신 분도 없어요. 혹시 진보정당 운동을 바라보는 이유는 진보정당 당원이면 당원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진보정당의 당원인데 가끔 입당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진보정당이 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오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통해서 진보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보는 분열로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한국에서의 진보정당 운동은 어떻게 새롭게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정당 운동사를 통해서 함께 이런 문제들 진보정당의 민주주의 또는 진보정당 내에서 벌어지는 패권주의 또는 노동자 정치, 노동운동, 진보정당
야권연대, 연합정부 여러 가지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요. 오늘 진보 정당사를 훑어보면서 이런 논쟁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80년대 이후부터 진보 정당 운동사를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물론 해방공간에서의 조선共産당 혹은 일제 시대로 넘어와서의 조선공산당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해방공간의 조선공산당, 50년대의 진보당 또는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수차례 등장했던 혁신정당들의 얘기도 해야 되고 또는 60년대의 여러 가지 지금은 공안 사건으로 다들 처벌받았지만 세월이 오래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인혁당이라든지 통역당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과연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는 거 1980년대부터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를 가리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80년대라고 얘기할 때 80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80년에 5.18 문제였어요. 그 이전까지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 운동이었고 독재 정권 하에서 조금 더 민주적으로 독재를 넘어가는 운동이 가장 주요한 사회운동이었기 때문에 80년대 이때까지 이전에는 민주주의냐 독재냐 이런 거 외에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한국 사회의 현주소는 무엇이며 이 속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80년대 5.18이 오면서 도대체 미국은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5.18 때 미국이 보였던 태도의 문제와 그러면서 미국의 문제를 바라보고 분단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민족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또 어찌됐든 국가독점 자본주의에 의해서 일정하게 성장한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노동자들의 착취라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들이 8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초부터 혁신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노동운동도 일정하게 전두환 정권 하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암흑의 시대를 뚫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투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중반이 1985년하고 87년에 가면 최초로 정치 조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노동자 정치 조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선호연합, 서울노동운동연합과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데요. 이 두 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이것은 85년에 있었던 구로동맹파업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85년에 전두환 정부 시절에 최초로 노동자들이 연대 투쟁을 하고 그 연대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때문에 투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노동자들이 뭉쳐서 함께 투쟁했다는 것 자체가 전두환 독재에 저항하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두환 독재가 가졌던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드러낸 투쟁이었다는 의미에서 구로동맹 파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파업 이후에 노동자들이 단순히 사업장 내에서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사실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생기면서 노동자 운동이 일정의 정치 운동으로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쟁이 심각하게 됐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업장 내에서 임금 투쟁을 넘어서서 노동자 정치 조직을 건설해야 된다 해서 1985년에 선호를 서울 노동운동 연합이에요. 이 선호연합의 사실상 가장 대장 역할을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알고 계시는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호연의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김문수가 사수라면 김문수가 사수였던 선호연에서 일정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심상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노련이라고 하는 구조가 존재하고 조금 늦게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동지들이 비슷한 입장과 조건을 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적 전망과 정치적 결사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민노련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민노련의 주요한 활동가는 노회찬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조직이 최초로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노동자들의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등장했던 조직이죠. 이렇게 해서 서문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고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본류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중운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대부분 서문을 활동했던 사람들이 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노동운동은 이후에 전노협과 업종회의와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운동의 대중적 영역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인민노력은 백선본을 만들어요. 백선본이 뭐의 약자일 거예요? 백선. 백기환 선거대책본이에요. 87년에 백기환 선거대책본을 만들어서 1987년 대선에 백기환을 출마를 시키고 87년이면 여러분들이 안 태어났을 때, 그렇죠? 안 태어났을 때는 87년에 이제 최초로 87년 여러분이 영화 봤지만 87년 6월 29일 날 6.29 한국선언이 나오고 직선제가 되면서 무려 16년 만에 1971년이 마지막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김대중과 박정희가 만들었던 선거인데 그 선거가 박정희가 이기고 근데 뜻밖의 김대중이 표를 많이 얻게 되면서 박정희가 긴장을 하고 서세요. 그러면서 10월 20일날 만들고 영구 독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을 그때부터는 어디서 뽑았어요? 장춘체육관에서 뽑았어요. 서울 장춘동에 있는 장춘체육관에서 대통령 전국에서 한 4,000명 정도가 뽑아서 뽑게 되죠. 이게 71년 선거의 마지막으로 국민대통령 선거가 없어졌는데 87년 대선에 처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리고 백기환까지 출마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백선도를 중심으로 해서 출마하는 선거였어요. 나중에 백기환 선생은 사퇴를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노태우를 넘어서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중의 정치 세력과 노동자의 정치, 진보 정치를 얘기하던 백기환 선생이 이때 사퇴를 하게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은 노태우가 하게 되죠. 어쨌든 이 성과를 위해서 87년 대선이 끝나고 우리가 비록 백선생을 출마시키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진보정치 운동을 해나간다라고 해서 여기 결합했던 일부가 민중의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회 80년대 최초의 진보정당은 민중의 당이었어요. 이 민중의 당이 선거가 끝난 87년 12월 끝나고 나서 작업을 해서 민중의 당을 만들고 이때부터 우리는 진보정당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990년 지방선거에서 1% 남짓하는 득표율이 선거에서 당시에 2%를 넘지 못하면 전국 득표율이 2%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해산돼요. 민중의 당은 실험을 거쳤습니다만 결국 해산됩니다. 그리고 인민노력은 일부는 지금은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당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정치 조직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당 건설을 위해서 현장으로 진출해서 노동자들을 당원도 확보하고 대중적 기반을 넓혀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민중의 당에 합류하지 않고 쭉 가게 됐죠.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80년대 이후 진보정당 운동사는 대체로 이런 흐름을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인민노력은 나중에 이제 한사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 이 얘기 나중에 하고요. 이때 등장한 조직이 전민연이라는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민중민주운동 연합이라고 하는 조직. 전민연이라고 하는 조직은 당시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소위 이제 이때만 해도 제야 인사 이런 말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진보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전국 단위의 연합체였던 거죠. 이 연합체 내에서 1980년 1월달에 만들어졌는데 내부의 논쟁이 시작돼요. 논의에서 언제까지 이럴 거냐?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당을 하자. 그래서 진보정당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한국 사회 변화를 상설적이고 일상적인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이었죠.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진보정당을 만든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지금은 전민련을 유지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운동세력들을 포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논쟁을 내부에서 치열하게 거치면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전민련을 유지하자는 사람과 민중정당 건설 추진으로 해서 진보정당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민중정당 건설 추진위의 주요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텐데 예를 들면 뭐 이부영 들어봤어요? 유인태 이런 지금도 이제 의논을 하고 있죠. 이부영, 유인태, 재정구, 또 뭐 이재호, 이우재, 김문수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당 건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요. 근데 또 갈라져요. 나와가지고 또 갈라지는데 한 사람들은 당을 만들어서 될 게 아니라 제도권 야당, 이제 예를 들면 소위 김대중의 당시 평민당이었는지 기획 감각을 하는데 평민당이었는지 신민당이었는지 그냥 퉁쳐서 민주당으로 합시다. 야당.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게 맞다. 그래서 꼭 어려우면 우리가 가설정당이라고 만들어서 당대당으로 통합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 그렇게 해야 어쨌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지금 현재 진보 정치가 독자적으로 당을 만들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논쟁은 또 붙어요.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당을 건설하는 건 동의. 그러나 그 당을 기존의 제도권 야당과 통합하는 중간 정도의 개혁 정당으로 일단 가는 게 맞지 않냐. 이 논쟁을 하면서 무슨 소리냐. 진보 정당 만들어 나왔으면 당을 만들어야지. 이 논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는 제도권 야당으로 가요. 이때 간 사람들이 이부영, 유인태, 재정부 이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가고 남은 사람들이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당이 1990년 12월에 만들어진 민중당. 이때 했던 사람이 대표는 이우재라는 사람이었고 사무총장이 이재호였고 노동위원장이 김문수였고 여러분들이 혹 대학생이니까 읽어본 적이 있거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황광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인 황지우의 동생인데요. 황광우 뭐 이런 분들이 민중당.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민중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이 있었고 민민노래는 여전히 그때까지도 아직 민중당을 결합하지 않고 있었어요. 전민련 이후에 민주주의 민중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1991년에 만들면서 여전히 전선운동이 유효하다. 여전히 세력을 망라하는 운동이 유효하지 당운동을 아직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민중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경기 동부, 무슨 서울연합 이게 다 저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전국연합의 경기 동부 쪽 지역 조직 이름이 경기 동부연합이고 인천연합은 인천 쪽의 지역 조직 이름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갈라졌던 논쟁들의 첫 번째를 얘기해보죠. 한국의 변혁운동,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했던 문제가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였어요.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변혁운동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분단이죠. 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읽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80년대 중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회 구성체 문제를 시작해요. 8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한국 사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분이 사부체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한국 사회 구성체 문제를 하는데 일본의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봤어요. 식민지, 반봉건 사회다. 한국 사회는 일제 식민지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식민지와 다름이 없고 독재가 판치고 있고 여전히 봉건적 잔재가 남아있는 이게 반자가 하프잖아요. 반봉건 사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현재 이런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대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등장합니다. 또 한 견해는 그렇게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나오는 게 한국 사회는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식민지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무슨 일제 식민지도 아니고 이미 독립한 국가인 건 맞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실 일정한 예속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겠다. 따라서 식민지라고 부르지 말고 신식민지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봉건사회라고 보기에는 어찌됐든 국가가 독점한 형태이긴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가 이미 이식되고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봉건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달라지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됩니다. 식민지 반봉건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사실상의 식민지이고 반봉건사회고 자본주의가 미성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는 정치 경제적 종속은 일정하게 있는데 국가 독점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노동계급이 등장하고 있다. 미성숙하긴 하지만 노동계급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의 관점에서 시작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NL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여러 가지 관례들이 있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NL이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이런 정파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바뀐 사람은 PD라고 하는 일본의 그룹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를 놓고 NL과 PD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고민하기 시작하시면 중간입니다. 하나는 다 실험해 보니까 열심히 듣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질문했을 때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시는데 그리고 이런 기회가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정도 얘기를 들려면 책을 한 100권쯤 읽어야 돼요. 불과 1시간 만에 정리를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 이제 뭐 한 4, 50분 정도 어차피 투자하러 오셨으면 정성을 다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조에서 NL은 방금 얘기했지만 반봉건 식민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예요? 식민지는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의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식민지인 이유는 미국 때문이기 때문에 반미 반제운동, 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거. 또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간섭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족이 대단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북한과 연대해야 되고 그러려면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의 모습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면 다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계급이 뭐 계급운동 이게 아니라 노동계급도 좋고 자영업자도 좋고 지식인도 좋고 일부 야당도 좋고 어쨌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크게 묶어야 된다. 광범위한 공동전선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런 관점에서 나왔던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이제 한 시대에 풍미했던 전대협, 한청년, 전국연합, 임수정이 방북하는 사건, 통일축전, 미국 문화원의 불지르는 사건 또는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무슨 독자 후보야. 일단 김대중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바꿔야 돼. 이렇게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 중에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이고 북한을 민주기지로 보고 북한을 근거로 해서 한국사회를 해방시켜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중일성 사상,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룹이 생겨나게 돼요. NLA. 그리고 사실은 NLA의 주사파가 훨씬 더 다수를 형성하게 되죠. 어쨌든 NL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흐름들이 아까 얘기한 진보정당의 운동 노선에 그대로 투영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을 만들 때가 아니야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PD는 그래서
일정하게 자본주의가 20대였으니까 자본주의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그러려면 노동계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강화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신민당, 김대중 다 똑같아. 결국은 똑같은 기득권이야. 그야말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 그리고 선거에서도 독자적인 노동자 민주홍보를 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이제 노학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모두 어디로 가요? 공장으로 가고 이런 노동현장을 진출하고 이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민주노동당을 찢어질 때도 진보신당 만들고 민주노총을 만들고 했던 주류가 PD였다고 하는 이런 논쟁 속에서 앞에 있었던 그런 논쟁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이런 한국 사회 변혁운동 노선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더 가볼까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한쪽은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전선 조직이 쭉 가고 있었고 하나는 민중당이 만들어졌었고 이미 만들어졌던 인민노련은 어마어마한 조직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노동자의 정치라고 하는 구조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민중당은 어쨌든 어렵게 만들어서 1990년 지방선거를 거쳤지만 41명이 출마해서 한 명이 당선됩니다. 태백의 광산 지역에 출마해서 광부가 광역의원으로 당선된 게 유일한 의원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출마한 지역에서는 무려 13%를 얻어요. 출마한 지역마다의 득표율은 대단한 득표율인 거죠.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어쨌든 한국에 뭐가 있었어요?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의 가장 이 대중운동으로서의 가장 힘이 막강하고 가장 조직력이 뛰어났던 노동자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일정하게 활활 타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민중당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거죠. 한편 인민노련은 91년 지방선거까지 쭉 지켜보니까 한사로라고 이게 한국 사회주의 노동당 준비위원회라는 뜻이에요. 한사로를 만들게 돼요. 1991년 8월달에 한사로를 만들게 되고 이때까지는 어쨌든 지하조직이에요. 이 조직은 지하조직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한사로는 한국 사회에 있었던 지하조직 중에서는 가장 대규모의 지하조직이었다. 그래 조직원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요. 가장 대규모로 컸던 지하조직인데 8월달에 한사로를 공개적으로 띄우면서 올라와서 한국노동당을 1992년 1월달에 공개적인 조직, 공개적인 당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한국 사회에서는 민중당과 한국노동당이 조금 더 노동자의 기반을 갖고 있고 조금 더 좌라고 얘기해야 하나 어쨌든 이런 한국노동당이 존재하게 됩니다. 92년에 총선을 앞에 놓고 민중당과 한국노동당이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갈라져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노동당과 민중당이 합당합니다. 합당을 하는데 합당의 방식은 한국노동당이 민중당에 일단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되 92년 선거가 끝나면 총선이 끝나면 다시 재편하자. 일단 합치자. 이렇게 해서 1992년 총선을 치러요. 51명이 출마해서 전국에서 전국 득표율이 1.5%밖에 나오지 않아요. 결국 민중당은 해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해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됩니다. 논쟁이 붙으면서 민중당이 다시 갈라지기 시작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인민노련은 한국노동당을 92년 1월달에 만들었는데 야 선거 한 번 졌다고 해서도 뭐 당은 또 안 해? 말이 안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이쪽에서 쭉 왔던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전민련부터 왔잖아요. 이러저러한 논쟁을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이때 민중당이 다시 갈라지면서 원래 한사로를 만들었던 인민노련 그룹은 진보정치 추진위원회 과거부터 쭉 왔던 민중당 부분 제도권 정당 이때 간 사람이 누구예요? 김문수, 이의제, 이재호 뭐 이런 사람들이 이때 가게 돼요. 그렇게 가게 되면서 가는 명분이 있었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는데 개혁을 도와줘야 된다. 김영삼은 노태우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당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김문수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이유는 이때 김영삼의 신한국당부터 시작됐던 구조인 거죠. 이게
이런 구조가 되면서 한국의 진보정당이 이제 없어졌어. 없어졌고 전국연합은 계속해서 전선운동이 맞다고 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었고 이 전국연합은 기본적인 노선이 뭐예요? 그러니까 NL인 거죠. 전선운동이 필요하고 당 만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쭉 가고 있었고 민주당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진보정치 추진위원회는 그러고 나서 92년 대선에 백기환 후보를 출마시켜서 1% 정도를 득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다 해서 진보정치연합이라고 한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가지만 이미 왜소해질 대로 왜소해져 있었고 이 진보정치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대단한 정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쯤 오면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은 사실상 상당한 정도 실패한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은 조건이 되는 거죠. 이때 등장한 전국연합과 진보정치연합 전국연합은 무지하게 큰 조직이에요. 전선운동으로 한국의 NL그룹을 총망라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큰 조직이었고 진보정치연합은 이제 뭐 몇몇의 활동가들이 남아있는 그렇게 큰 조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전국의 활동가가 한 100명이나 됐을까 싶은 정도의 요건이죠. 이때 여전히 노회찬이 여기 있었던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한국의 진보정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동을 뜨는 집단이 생겨요. 그리고 그 집단은 매우 강력하고 위력적인 집단이었어요. 그 집단이 우리가 동족되니까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뜨는 집단이 민주노총입니다. 당시는 이게 이제 1997년이에요. 당시 아까 이제 민주당이 선거 실패한 92년부터 97년 5년까지 진보정치가 거의 죽은 시기였을 때 민주노총이 등장해서 당을 만들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당을 만들자. 같이 하자. 지금은 뭐 민주노총이 욕도 많이 먹지만 당시의 민주노총 사회적 영향력이나 국민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이해,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신뢰하는 집단 이렇게 하면 민주노총이 3등 안에 늘 들 정도로 국민들이 신뢰하는 집단이었습니다. 97년도에도. 지금은 안 신뢰하는 집단 아마 5위 안에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국민들, 그러니까 보수적인 국민들이든 일반 국민의 보통 국민들에게도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던 시절이죠. 민주노총이 우리 같은 돈을 뜨겠다.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정치연대라고 하는 이제 아주 극좌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 막수주의라고 하는 것을 도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연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민주노총이 돈을 뜨기 시작하면서 결국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만 97년 대선에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면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펴보자. 이때 이제 민주노총이 돈을 하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95년에 창립됐는데 2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태어나실 수도 있었겠어요. 96년, 97년에 총파업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민주노총이 생겨나고 나서 정치 총파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파업이기도 한데요. 권력이 이제 뭐 비정규 문제, 근로자 파견 문제 이런 것들을 김영삼 정권의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민주노총이 즉각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가요. 단위노조의 무슨 근로조건 이런 거 없이 바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전국의 모든 노동자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갔던 사건이에요. 96, 97의 총파업이에요. 요즘 그런 하기가 어려운 조직력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겨요. 그렇게 해서 김영삼이 국민 앞에 서죠. 국민 앞에 서서 텔레비전에서 얘기해요.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말치기 폭력을 사과드립니다. 법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놀라운 승리인 거죠. 놀라운 승리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법 통과시켰던 법을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위력적인 파업이었어요. 2달 동안 전국의 노동자들이 다 파업을 했던 파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로 다시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2달 정도 하면 노동자들의 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다시 국회로 간 법은 당시 신한국당이 글자를 2자고 쳤나 3자고 쳤나 하고 다시 똑같이 통과시켜요.
다시 파업할 능력은 없어. 없는데 이기긴 이겼어요. 어쨌든 이겼는데 결과가 비슷한 거예요. 이때 이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급격히 상승하게 돼요. 대중투쟁이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라고 하는 문제에 노동계들이 관여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어렵겠다. 우리도 정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민주노총의 정치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죠. 이때 제가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을 해요. 1997년, 20년 전에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을 맡으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노총 내에 정치사업을 총괄하면서 당건설을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당건설 이전에 그러기 위해서 97년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경영기를 출마시킨다. 당시 경영기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어요. 경영기를 출마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총책임자가 돼서 정치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국민승리.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민승리 20. 이때는 한 번도 한국 사회에 정권 교체가 없었던 시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4.19도 있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50년 만에 딱 50년 만에 김대중이 등장하면서 이번엔 해볼 수 있겠다. 힘을 모아보자. 어쨌든 한번 뒤집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쫙 잡혀 있었을 때죠. 그때 민주노총이 나서서 김대중 대발 아무 소용없어. 그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한국 사회 이미 변했어. 김대중도 똑같을 거야.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정치해야 돼. 이렇게 나오니 어떻겠어요? 저놈들을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내부의 노동자들도 일단 정권 바꿔서 노동법 좀 손질하고 김대중하고 손잡아서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좀 도와주지 않겠냐? 그런데 무슨 갑자기 번영일이야 이런 반발이 굉장히 강했던. 특히 민주노총 내 NL그룹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기 당원이 계십니다만 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심상정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반대하죠. 심상정은 다른 이유에서 민주노총이 지금 정치할 때가 아니라 노동운동과 대중투쟁에 더 주력할 텐데 무슨 정치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제출하죠. 저하고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고 심상정 의원은 당시에 금속노조의 사무차장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쨌든 의견을 내지만 주요한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없었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구조 내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민승리 20일을 만들게 됩니다. 전국연합이 여기 결합한 것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었어요. 어찌 보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전국연합은 NL의 총본산이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이 NL그룹이 당 만드는 운동, 김대중을 지지하지 않고 노동자 후보인 고명기를 지지하는 국민승리 20일에 결합한 것은 참으로 특이한 거였죠. 이유는 간단해요. 민주노총이 워낙 힘이 셌던 시절.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뭘 하자고 할 때 같이 안 하는 건 이상한 거죠. 사회운동 전체의 기들이. 그만큼 매우 위력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연합이 걸치긴 걸쳤는데 열심히 하진 않아요. 당연히.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네 단위가 모여서 국민승리 20일을 구성을 하면서 처음으로 힘있는 선거를 치르게 돼요. 이때 이제 국민승리 20일에 많은 사람들이 결합해요. 여러분들 요즘 그 신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나 유치원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원? 박용진. 박용진은 이때 이제 국민 27인가 8인가 이랬을 거예요. 아마 국민승리의 가장 막내였죠. 국민승리 대변인실의 막내였는데 이때 대변인 실의 대변인이 누구였냐면 요 관악의 국회의원하고 있는 유기용이 있어요. 유기용 아시죠? 유기용이 대변인이었고 대변인실의 막내가 박용진이었어요. 이 국민승리 20일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 중에 한 10명 정도가 국회의원을 해요. 나중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저는 이때 국민승리 22일에서 조직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제가 조직위원장, 노회찬 의원이 기획위원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그랬는데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를 맡았어요.
조직위원회에 막내했고 이인영 위원 같은 친구는 조직위원회에 막내했고 박은진이는 베버리시에 막내했고 근데 어쨌든 이 국민승리 20일 수많은 사람들이 결합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죠. 그렇게 해서 1997년 대선과 1998년 지방선거를 국민승리 21이라는 이름으로 치르게 됩니다. 이때 제가 국민승리 21을 만들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동안의 진보정당 운동이 실패했던 이유는 선거가 실패하면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건 선거 이 명망가들 중심, 활동가들 중심으로 당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깨지고 나면 기반이 무너져버린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는 선거가 끝나서 설사 당이 해산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반이 노동자야. 민주노총이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영길 후보가 대선에서 30만 표, 국민승리 22, 민주노총 후보로 49명을 출마시키고 국민승리 21과 민주노총이 49명을 출마시켜서 당도 아닌데 기초의원 18명, 광역의원 2명, 기초단체장 3명, 총 23명 대단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기초단체장을 정의당마저도 한 명도 당선을 못 시킨다고 생각해보면 이 시절에 당도 아닌 국민승리가 이렇게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2000년 1월에 드디어 민주노총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논쟁이 두 번. 전국연합은 잠깐 결합했다가 여전히 전선운동이 유효하다고 해서 당운동, NL그룹들은 여전히. 그래서 저 민주노동당을 말하자면 PD계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서 논쟁 두 번째. 노동제 정치세포와 노동운동, 진보정당. 예를 들면 이제 노동운동 내에서 노동자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면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이런 입장이었어요. 특히 이제 가장 한국 노동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직이었던 전노협, 당건설에 대해서 유보적이거나 혹은 무슨 선거는 대중투쟁의 선전장정으로 봐야지 우리가 선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또는 야당하고도 선거 연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진보 정치에 대해서 전노협을 우편향이거나 혹은 좌편향의 조합주의에 머물러 있었던 상태였고요. 민주노총이 된 다음에도 이 국민승리 20일 할 때도 논쟁인데 정치세력화는 시기상조이고 조직적인 토대구축과 산별체제 재편에 주력해야 되고 지금은 정권교체가 필요한 때다 이런 입장을 갖는 사람 조합원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대중투쟁이고 정치세력화이니까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에 대한 정당운동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다. 이런 찬반이 놀리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소위 NL적 경향성을 갖는 민주연합 혹은 샌디칼리즘적 성향을 갖는 대중투쟁론 이 두 개가 압박을 해왔던 거죠. 그 압박 속에서 정치위원장이 저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 두 가지 논리 정도를 가지고 우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승리를 만들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동자 정치운동, 노동자와 정보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중투쟁과 노동자 정당 건설운동을 병행하려고 97년 대의원대에서 결정하고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이후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성장의 걸음돌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노총은 모든 정치활동을 민주노동당을 통해서만 한다. 이렇게 됐던 이런 결정을 이때 하게 돼요. 이게 2000년 대의원대회인데요. 어쨌든 제가 정치위원장으로서 대중운동이 당운동에 전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민주노총이 정당건설운동의 중심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진보정당을 하기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민주노총이 배타적으로 당운동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대의원대 결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제가 2000년 대의원대 정치위원장으로서 통과시켰던 그리고 당건설을 어쨌든 만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은 2000년 총선, 지방선거, 대선,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거쳐서
쭉 가게 돼요. 이 과정은 민주노동당의 일정하게 황금기였고 민주노동당의 성장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선거를 보면 2000년 총선에 당선자를 내지 못했지만 13.1%의 지지율을 갖게 돼요. 총선에서 이때는 뭐가 없었어요? 비례대표제가 없었던 때지만 13.1%. 02년 지방선거 218명을 추가시켜서 45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 11명. 이때부터 비례제가 생겨요. 2002년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역의원 11명인데 그중에 비례 9명, 기초 32명. 어떠세요? 지금의 정의당보다 세가 훨씬 창당 이후 2년 만에 이런 정도의 세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2002년 대선 권은길이 4%를 97만 표, 100만 표에 육박하는 표를 얻으면서 엄청난 성장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 성장의 정점을 공산당 총선에서 10명을 당선시키고 13.1%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이 공격적인 정책 의제를 내죠. 부유세, 무상급식, 무상무료, 무상보험 이런 걸 하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신선했고 너무나도 이 당에 대한 지지들이 커져가기 시작하죠. 06년 지방선거는 801명이 출마해서 총 81명이 당선되죠. 광역이 15, 기초가 67명이나 당선되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굉장한 당일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정의당의 기준과 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초가 67명이 아니고 광역이 15명이나 되는 기초라면 굉장한 성장을 했던 거죠. 07년 대선이 조금 풀리고 이렇게 해서 민주노동당을 계속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일정하게 성장하면서만 대선 때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민주노동당이 결국 저 대선이 끝난 다음에 민주노동당이 결국 분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분당은 이러저러한 문제와 고민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어요. 선거만 보지 말고 이때 있었던 얘기들을 한번 볼까요? 2000년 총선, 2002년 지방선거 사이인 2001년에 분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아시는 분들 없어요? 알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게 이제 그 NL 쪽에서 전면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들어가서 몇 학년이세요? 저요? 네. 박사. 아, 근데 제 인문사역이 아니거든요. 분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전국연합은 민주노동당에 결합하지 않아요. 일부가 결합하지만 대부분 전선으로 계속 가는데 이 분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NLP는 더 이상 전선운동만 고집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서 분자산의 약속을 통해서 전국연합이 당운동에 합류하기 시작해요. 이때 2000년 총선 이후에 당운동에 합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분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공익지방선거에서 공익대선 사이에 부유세, 무상무료, 무상급식 등을 공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말 한국 사회의 진보적인 의제를 가진 진보정당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02년 대선부터 공산당 총선 사이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게 돼요.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 거죠. 심각한 문제였고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정당 입장에서 북한의 NPT 탈퇴 문제는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나오지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어쨌든 북한의 NPT 탈퇴, 공산당 총선의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당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요. 왜 못하죠? 왜 못해요? 군자선도 NL그룹이 합류한 이후에 NL그룹이 이 당의 오히려 중심 세력이 되고 훨씬 커요. 한국 사회는 어쨌든 80년대 이후에 그게 어떤 운동이든지 대중운동, 노동운동이든지 아니면 정당운동이든지 사회운동이든지 각 부문운동이든지 다 NL그룹의 활동가들이 다 다수였던 시대예요. 이미 전대협이나 한총련을 통해서 배출된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들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이들이 어쨌든 당을 점차적으로 장악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문서현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그래도 공산인 총선까지는 말하자면 일정하게 이제 PDL이 당 지도부였다고 한다면 문서현 당대표 선출 이후에 당을 이제 실력은 있지만 조금씩 하다가 문서현 당대표와 함께 이 당을 완전히 NL이 주도하는 당권까지도 완전히 거머쥐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06년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연정과 협치를 나중에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선운동 그룹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정권 교체, 그러니까 계급의 정치보다는 정권의 교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과 연정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당 지도부가 계속 꺼내게 되죠. 당내 PD그룹은 말이 되냐. 지금 이런 조건에서 연정을 할 경우에 진보정당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진보정당이 기존의 자유주의 정당이 먹힐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당론을 갖고 자꾸 하냐 뭐 이런 논쟁들이 붙게 되죠. 거기다가 07년 대선 직전에 1심의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소위 이제 당의 사무부총장이 당내 인사들의 명단을 북한에 제출했다는 사건입니다. 사실 당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구조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당내 NL과 PD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는 데다가 07년 대선에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내 경선에 세 사람이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이렇게 나오는데 1차 투표에서 권영길이 48%를 받고 심상정이 26,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노회찬이 24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선에 심상정이 올라가서 54대 46으로 쳐요. 근데 이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의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안에 많은 그리고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도 대통령 후보를 권영길 후보가 이미 97년, 2002년 두 번 했기 때문에 2007년은 우리도 대선 주자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권 위원장이 이미 나이도 되셨고 이렇기 때문에 심상정이나 노회찬으로 가는 게 당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견해들이 있었는데 심상정과 노회찬은 당의 그룹으로 보면 예를 들면 PD 그룹이었던 거죠. 그런 구조에서 NL 그룹이 당내 대선 후보를 양보한다는 것은 당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근데 NL 그룹에는 대선 후보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나마 어쨌든 심상정 노회찬을 꺾을 수 있는 건 권영길 위원장밖에 없다 해서 권 후보 와서 우리의 힘을 믿고 출마해달라. 그래서 권영길 후보가 출마를 해요. 권영길 후보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정치위원장을 할 때 김현수 위원장이고 제가 출마하고 막 이렇게 했던 입장에서 권영길 후보한테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절하죠. 거절하고 이제 나중에 권영길 위원장께서는 후회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후회는 했습니다만 지금 후회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결국 이 대선후보 당내 경선의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서 당에서는 너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 진보정당 추진위가 결성되고 그리고 당은 일시의 사건과 97년 대선 패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 비대위 위원장이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비대위 위원장의 혁신안이 부결되면서 더 이상 같이 하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갈라치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얘기해요. 문제의 세 번째인데요. 인종 문제와 북한 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NL그룹이 2001년 9월달에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조국통일 대사정기를 맡는 전국연합 정치조직방침을 군자산에서 모여서 하고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 건설로 자주적 민족을 수립하여 연방통일적으로 건설하자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골기업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 민주노동당으로 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이때 하게 되죠. 이게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들어서 북한이 핵선 불기조약을 파기했을 때 민주노동당은
북한만 비판할 게 아니라 미국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쌍방 비판으로 봉합하고 2005년 2월에 북한 행복이 보유 선언을 했을 때는 민주노동당 중앙위가 북한 비판 결의안을 상정하는데 부결돼요. NLD는 훨씬 다수이기 때문에 근데 말이 되냐? 행복이 보유 선언을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이 합법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결의안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부결돼요. 2006년 10월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당 대표단은 북핵은 자위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해요. 이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진보정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논쟁이 붙게 되는 거죠. 2006년 문상현 당대표가 당선되고 1심야 사건이 발생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영길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이 과정 속에서 민족 문제와 북한 문제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더 이상 저들하고는 같이 당을 못해야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2007년에 드디어 선도적으로 탈당이 시작되면서 이때 종북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종북주의자는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이 분리하게 돼요. 이게 우리 진보정당 운동에 있어서 당은 왜 분열했어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민족 문제라고 하는 건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문제예요. 분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현재 55분을 하고 있는데 빨리 갈게요. 그냥 갈게요. 어쨌든 그 운동 내부에는 이런 논쟁들이 같이 있었어요. 결국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진보정당은 사회운동 정당이어야 하냐, 의회주의 정당이어야 하냐. 이게 사실 두 개 다 필요한 거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일정하게 NL그룹의 의회주의 정당 노선과 PD그룹의 사회운동 정당 노선이 부딪혔던 논쟁들이 당시에 존재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막상 정치운동을 시작해보니까 이게 처음에 국회의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보정당 의원이 국회의원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10명이 생겼는데 10명이 생겨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의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의석이 제일 중요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조금 더 유연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하고 노동자들 파업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찬성하고 그러면 곤란할 것 같아. 현재 국민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회를 중심으로 자꾸 사고하고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이것들이 갈등의 연대고 야권연대와 연정 문제도 같은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돼요. 핵심적으로는 결국 진보정당의 당내민주주의와 패권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돼요. 이것은 의회주의가 되고 이 연정이나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를 장악해야 되고 의회를 장악하려면 당원들이 왜? 어차피 지역선거보다는 비례를 통해서 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구조에서 당원을 늘려야 돼요. 또 당을 장악하려면 지역위원회를 장악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수 그룹이 폭력적으로 내가 보기엔 거의 폭력적으로 당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예를 들면 인천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당내에 있는 조직입니다만 당시에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지역위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다 글로 등록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거주지이거나 학교이거나 혹은 직장이 아니면 지구당에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는 어떠냐면 자기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산을 먹어야 되겠다 하면 어떡하면 돼요? 용산에 다 등록하면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NL그룹이 그 숫자를 믿고 당을 전면적으로 장악해주기 시작해요.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전국위원회, 중앙위원회 이런 데에서 다수를 갖게 됩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구조가 되죠.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이 논쟁들이 결국은 진보정당 운동의 분열이라고 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2008년에 그래서 결국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분열하고 2008년 총선
당선자가 진보신당은 없었고, 진보신당은 이제 노회찬과 심상정을 주축으로 만든 당이죠. 없었고, 2008년 총선에 민주노동당은 5명, 반쪽이 결국 비례는 우리가 3명. 2014년 지방선거 이렇게 거치고, 지방선거도 사실은 대단히 패배적인 선거를 하게 되죠. 이렇게 2번의 선거를 거치고 나니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야, 이거 다시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노동당은 언제든지 합치자, 이런 입장인데, 진보신당은 떨어져 나온 입장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온 이유를 생각해요. 쟤들의 패권주의, 쟤들의 민족주의, 쟤들의 종국주의, 이런 문제인데, 쟤들이 그럼 바뀌었냐?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합당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 진보신당은 결국 그 논쟁 속에서 또 분열해서 일부는 통합연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나와버려요. 이때 진보신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내에 논의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통합안을 올려 의원이 부결돼요. 부결됐으면 진보신당이 안 가야 되는데, 이때 심상정,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부결돼도 우리는 갈 거야 하고 나와서 조직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신당은 심상정, 노회찬을 배신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의당이 어디랑 합당하는데 우리 대의원회에서 부결됐어.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합당하고 싶었더라도 당원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난 안 지킬래 이러고 나와서 조직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해서 통합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민주노동당과 합당을 하게 돼요. 이때 둘이 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당이 등장하죠. 국민참여당이 우리도 같이 할게. 이 당은 2010년에 만들어졌고, 유시민, 청와대에 또 있었던 이병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천호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당인데, 이 지방선거에서 유시민이 경기지사로 나왔다가 실패를 하면서 국민참여당도 사실 근근히 갖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이건 농협 정신이 아니다, 진성정당, 참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했지만 정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구조에서 국민참여당 내부에서도 논쟁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논쟁을 거치면서 저 운동권 정당 저것들하고 같이 해도 되냐, 이런 얘기들이 틀림없이 있었겠죠, 그렇죠? 아니, 참여당 좀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거치면서 그래도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게 통합진보당. 이렇게 해서 통합진보당이 가요. 이렇게 통합진보당. 그래서 원래 있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갈라져 온 그룹과 국민참여당이 합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죠. 이렇게 해서 진보 세력이 다시 합쳐졌다고 보고 진보신당이 상당하게 왜소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진보신당 자체가 심상정과 노회찬이라고 하는 간판 정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진보신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아요. 괴로운 게 아니고 분노죠. 노회찬 심상정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안 그렇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런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통합진보당은 2012년 총선에 진보신당은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당선자가 없었는데 이 통합진보당은 13명이 당선되고 지역의 7, 비례 여성. 그래서 총 13명이 당선되는 진보정당 여사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되게 되죠. 근데 이때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어땠을까? 특히 노동은 어땠을까?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갈라지면서 노동은 철수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갈라지면서 당적을 겨뤄요. 어떻게 만든 당이에요. 이렇게 쪼갤 수는 없다. 저는 원래 분당 반대예요. 물론 민주노동당의 주류구조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을 쪼개는 것은 대중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참고 우리 실력을 키우면서 어쨌든 당을 정리해야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탈당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그래도 정 쪽에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는 이때부터 무당적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맥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 속에서 2013년이 아니고 2010년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죠. 이제 많은 평가가 있어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겠어요.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도 없다. 통합연대가 저렇게 했습니다. 국민참여당과 합쳤기 때문에 진보적 색채가 현저히 약화된 개혁적인 정당 수준으로밖에 갈 수 없을 겁니다. NL그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저당을 진보정당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자들 그룹 내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런 성과를 남겼지만 결국 정말 불과 몇 개월 만에 깨지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2012년 12월에 해서 2008년까지 다시 분당된 뭐 때문에 비례선거를 놓고 부정선거를 행위를 많이 하면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정당으로 갈라집니다. 이때 갈라질 때 여기서 왔던 민주노동당 그룹은 다 이렇게 해서 다시 통합진보당으로 가고 이 통합연대와 국민참여당으로 왔던 그룹들은 다시 이렇게 해서 진보정당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룹에서 이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그룹에서 한 그룹이 이쪽으로 진보정당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 그룹이 인천연합.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민주노동당을 장악한 그룹은 군자산의 계략을 위해서 연합세력을 장악을 했고 인천연합, 경기 동부연합, 서울연합, 부산, 울산, 경남연합 이런 연합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오다가 저 분단될 때 인천연합이 난 안 가라고 그래서 떨어져 나오면서 진보정당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012년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4개의 정당이 돼요. 3개의 진보신당, 진보정당, 통합진보당 이 3개의 정당이 시대가 오게 돼요. 이 3개의 진보정당 시대를 보고 노동자들은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 우리는 진보정당 안 한다. 가뜩이나 노동운동은 끊임없이 조합주의적 성격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진보정당 운동 관심이 없어. 얘네들이 다 알아서 해먹어. 우리는 뭐 안 해. 이런 게 되죠. 이런 속에서 진보정당은 1년 후에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통합진보당은 2013년 8월에 아로 사건이 나고 2014년 1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이 구조 속에서 진보신당은 한편 이름을 노동당으로 바꾸기 전에 사회당 그룹하고 합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회당을 따로 설명하겠습니다만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사회당을 뿌리부터 쭉 들어가면 저 옛날에 청년진보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으로부터 왔던 당인데 어쨌든 이렇게 노동당과 정의당이 있는 상태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해산된 이 2개의 당이 존재하는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다시 났습니다. 노동정치연대라고 하는 조직이 노동자들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진보정당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현재 갈라져 있는 노동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제 정당들을 좀 큰 틀로 묶을 수 있는 또다시 진보 대통합이라고 하는 걸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당적이 없던 제가 노동자 정치운동을 새롭게 하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해서 노동정치연대를 만들고 그 노동정치연대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불러요. 노동당 모임과 정의당 모임과 이렇게 가는 건 곤란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마침 광우병 이런 것들에서 한국 사회 지식인들을 모임으로써 국민 모임, 예를 들면 김세빈 동생, 손호철 선생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국민 모임 결성이 돼 있어서 국민 모임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정리합시다. 더 이상 이렇게 가는 건 어렵고 그렇다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상태에서 통합진보당을 이미 이제 이렇게 된 진보정당이 망하기 때문에 있는 세력이라도 전부 정리합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의가 되는데 노동당은 또 한 번 문제를 갖게 돼요. 똑같은 문제. 어떻게? 저렇게 통합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사회당 그룹이 노동당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당 그룹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 계속 노동당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럼 너네들이 똑같은데요. 대작인데요. 이때도 대의원대회였는데 부결돼요. 당시 당대표가 노동당의 당대표가 누구예요? 나경채예요. 근데
부결됐다고 대표가 나와요. 나는 안 해. 그러면서 대표가 또 사람들 끌어서 진보 결정을 만든 거죠. 거의 대자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온당치 못하지만 이걸 추진했던 노동경 지역의 대표였던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라도 통합을 해서 한국의 진보정치 운동을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통합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사자 통합을 하는 정의당을 2015년 10월달에 만듭니다. 이게 지금의 정의당, 지금의 정의당이고 당시 당명을 고치자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당명 고친다고 약속해놓고 사실은 들어간 다음에 쌩갔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지금은 바꾸기가 어렵죠. 정의당이라는 명칭이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보의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진보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는 없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로테가 무슨 당이었어요? 민주정의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주로 우익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진보의 색깔을 분명하기 위한 당의 이름을 쓰자. 뭐 일단 통합하고 나서 봅시다. 왜? 2015년 10월달에 통합하는데 2016년 4월에 선거가 있는데 지금 당면 바꾸면 곤란하니까 선거 치르고 난 다음에 선거가 이제 꽤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바꿉시다. 좋다고 그러는데 쌩까지. 투표하지 않았어요? 네? 당명 개정을 투표. 근데 그때 그 개정할 때 그러니까 안에다가 정의당 유지하는 데서 넣고 빼냐의 문제가 이제 강렬하게 붙었었는데 사실상 생각하는 사실상. 그걸 안 넣었으면 사실 무조건 바뀌었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체 통합 정의당이 현재 이제 다른데요. 그래서 한편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나서 이렇게 두 개가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 내에서도 주사적 경향이 좀 더 강한 사람들, 경기도구나 광주 전남연합은 빨리 당을 만들어서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해서 민중연합당을 만들고 부산, 울산, 경남연합 사람들은 야 지금 이때가 언젠데 또 당 만들어봐야 저 옛날 이석기당 소리밖에 못 듣겠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건설을 반대해요. 둘이 갈라져요 이렇게. 둘이 갈라지고 한때는 제가 민중의 꿈하고 얘기했어요. 너네 주사 문제를 좀 정리하고 이 통합할 때 같이 할 생각이 없냐 이런 얘기를 주고 반성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입장은 어쨌든 얘네 그룹을 갈라칠 때가 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이건 현실적으로 매우 강력한 집단이에요. 여전히 한국 운동에 있어서 이 그룹을 어쨌든 민중연합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중의 꿈은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안 됐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논쟁 7번째 방금 얘기했지만 통합진보당한테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통합진보당. 그 다음에 사자통합정의당을 나누는데도 이런 논쟁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방금 설명을 대충 드렸기 때문에 한번 잠깐 읽어보시면 어쨌든 이런 진보대 통합 논쟁을 거쳐서 민중의 꿈과 민중연합당은 다시 뭐 우리가 남이냐 그래서 결국 2017년 9월에 다시 민중당으로 통합하게 되도록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이 존재하고 사회변혁당이 존재하고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런 형태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해서 잠깐만 정의당이 성장을 위한 전략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님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뒤풀이 가신다니까 가세요. 정의당의 성장을 위해서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기본 방향과 이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여러분들이 당원인데요. 진보정당의 정체성, 정의당의 정체성이 뭐예요? 남들이 눈엔 무슨 당이야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사실 근데 저는 그 아이덴티티를 한번 명확하게 찍고 갈 때가 좀 타이밍이 맞다고 보는데 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덴티티를 안 하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성장의 전략 문제. 젊고 매력적인 현대 정당, 청년 정당을 만들면 성장할 수 있을 것. 일부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당이 너무 낡아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운동권 꼰대거나 진보 정당 좀 젊어지면
그러면 청년들이 찍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 술자리에서 어느 젊은 청년이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인구야 청년의 그건 정의당에 들어가 있는 젊은 청년 당신 얘기고 밖에 있는 청년은 우리 당이 젊어진다고 해도 안 찍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당의 노선과 지향점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문제이지 기술적인 젊음과 청년 이런 것 때문에 찍고 안 찍고는 아닐 것 같다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이거는 뒤풀이를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또 자유주의 정당과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당내 논쟁이 심각하죠. 따지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위한 지지율 확보인데 성장을 위해서는 어쨌든 한 자릿수 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한때 노회찬 돌아가시고 나서 뭐 2자리를 이렇게 했지만 결국 지금 제자리 돌아오고 있죠. 결국 우리당의 지지율은 결국 좋을 때 7%, 뭐 8% 선이고요. 나쁘면 5%까지 가는 이 구조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2자릿수가 안 되는 당에게 표로 투표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게 뭐 50인데 70인데 70을 주장하는 건 정의당이야. 근데 민주당은 내가 주장하는 거에 20밖에 안 돼. 그러나 20이라도 챙기려면 민주당이 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이 당에 찍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일정하게 관철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라 정치적 파워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당이 이 문제를 아직 해소 못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 당에서 노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제가 노동 출신이기 때문에 세계 어떤 진보 정당도 어찌됐든 조직 노동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성장한 당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한국 사회에서 우리 정의당은 민주노총을 욕하는데 앞장서 있는 당이 돼요. 때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그리고 조직노동에 대해서 정의당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게 없고 우리 당의 많은 사람들도 노동과 일정하게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야 표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거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뒷부분을 사실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정의당의 실천 과제, 지역 정치. 사실은 당이 얼마나 지역위원회를 활성화할 거냐. 중앙의 대표 정치인들을 통한 당 활동이라는 게 신삼동에 사이다 발언 나오면 좋았다가 없으면 없고 이렇게 가는 당은 곤란하고 지역의 하부 단위부터 책임 있는 확장이 돼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죠. 정책 의제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정책 의제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재명에게는 열광하는데 정의당의 정책 보고 열광하는 사람 별로 어려운 거죠.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당원 교육이나 이런 게 확대되지 않고 대중적 토대가 강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당이 정치를 위한 정치 기술 교육을 많이 하는데 당원의 정체성과 대중적 토대를 위한 그런 진보정당의 당원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 인식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하여튼 당원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국민운동과 연계 문제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 참여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고 진보정당입니다. 조직노동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략 다시 진보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건가 여전히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혹은 다시 연정 또는 협치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외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만 단계 폐쇄 이런 건 없나요? 네? 단계 폐쇄 이런 건 없나요? 단계 폐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그 이번에 중간선거 때 미국 그 연방 네, 저는 전공인 거예요. 저 화학 화학 누구죠? 미국 하원 선거에 하원 중간 선거에서 하원 중간 선거 최용소 당선 의원입니다. 29살짜리.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나는 민주주의 사회주의자다. 한중 부자들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희망했다.
우리 당의 정의당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도 당선된 구조인데요.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나는 한 줌의 부자보다 더 많은 대중을 위해서 학교에 출마했다. 저 완전 빨갱이구만. 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연 표가 떨어질까?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까? 왜 정의당에 그런 정치인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만약에 평등한 일을 정책, 인권으로서의 주택 정책, 평화 문제, 공립대학 운동 폐지 뭐 등등 사실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걸고 최연소 당선인이 72.5, 75% 대 25% 거의 압도적으로 당선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한국의 진보정치운동을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정의당 혹은 꼭 여기 정의당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진보정당으로서의 저희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입니다. 늦게 오셔서 저분도 박사과정이십니다. 아니, 전 열리는 강연인 줄 알고. 열린 강연이에요? 문의장에 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것 콜 누르고 열어달라고 하고. 그러셨네요. 전화 번호가 있었어요. 저분 저기 신촌 히브리스 선생님. 네. 영상 있으니까 나중에 영상 좀 보시고. 네, 열린 강의 오셔도 되는데 좀 늦으셨네요. 영상을 어디 틀어줍니까? 아니, 다음 주 내일 모레 비슷한 강연이 하나 있는데 시간 되면 저녁에 오시면 어디? 신촌 신촌이요. 이런 거를 신촌 어디를 말씀하세요? 일단 끝나고 말씀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무려 한 50년 거친 얘기 조선공산당을 어쨌든 거론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100년 동안 거친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책을 한 100권은 읽었어야 되는 걸 1시간 남짓으로 정리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큰 흐름,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이 어떤 궤적과 고민들 속에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지 그리고 여기 혹시 당원이나 꼭 정의당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의당 당원이긴 합니다만 다른 진보정당이라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무하세요.